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금천 쌀전. 쌀전. 금전 안다가 잘 맞다가 예, 네. 오늘은 5월 20일 금천 쌀전. 저는 강수정.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대선이 한창이에요. 그러게요. 네, 유세차 많이 보셨어요? 유세차는 잘 못 봤어요. 사무실 지나갈 때 앞에 꼭 이 노래 틀고 소리는 들었습니다. 소리는. 네. 쿵쩍쿵쩍 네, 쿵쩍쿵쩍 쿵쩍쿵쩍. 지나가는 소리만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 공보물이 다 배포 네. 꽂혀 있더라고요.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고요. 꽂혀놓고 집에 가 모셔놓고 뜯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안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네. 그래서 토론회도 있었고. 그렇죠. 토론회. 네. 또 토론회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뭐 민주동당이 잘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좀 잘하시는 게 있고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방어를 잘 하시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누구냐 그 이준석 후보는 조금 너무 극단적 예를 많이 들자는 생각이 들었고 네, 기사로만 접했습니다. 네. 토론회를 직접 보진 못하고. 이제 다음 주 목금이 예비 사전 투표 네. 목금이 사전 투표가 되는 거고 하니까 공무원 도착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는 뭐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세요? 저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것 같네요. 좀 마음에 드는 그쵸. 사람? 네. 그렇죠. 대부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죠. 근데 사실 공보물이랑 정책을 보긴 하는데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네네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네, 대선 3분 주저리. 네, 하여튼 좀 시끄럽겠지만 22일간이어서 또 잘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대선 전에 우리 보나? 네? 대선 전에 봐야죠. 대선 전에 한번 해야죠. 한번 씹어보든. 네, 알겠습니다. 3분 주저리. 네, 주저리. 예, 해봅시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불불센터에서 한 달간, 3월 한 달간 상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신고자 중에서 60% 이상이 30대 이하의 남성, 그리고 정규직이 26%, 개인사업자가 일용직이 각각 2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불센터는 불법 사규명을 근거하겠다고 지금 만들어진 금연복지 상담협회에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8세 청년 Z씨는 880만 원을 빌리고 3,971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63만 원이 추가로 지금 상환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연이율 20%가 법정 이율인데 여기보다 넘겨서 572%의 이율을 지금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20대 이하의 불법 사채가 많이 늘어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20대 신고자 중에서 77%는 금융기관 부채가 이미 있고 평균 채무건 수도 7.8건, 그래서 다중채무자였습니다. 대부분 20대가. 그래서 평균 부채금액도 2,800만 원이라서 왜 이렇게 20대들이 이런 많은 부채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에 지하주택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을 무상 설치합니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좀 침수의 위험이 있다, 물을 막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금천구 취득과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와서 살펴보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면 하니까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반지하 포함해서 풍수의 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 신청 들어서 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건데요.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 일반 주택은 55%, 차상위는 78%, 기초생활수단은 87%까지 전액 지원되고요. 그리고 특히 재해 취약지구에 속해 있는 가구는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다 싶으면 꼭 신청하셔서 좀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5월 18일이죠. 안녕하세요 담보자공제에서 일명 수육런 제19회 금천구 육상연맹 회장배 금천사랑 마라톤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약 500명이 좀 참여를 해서 5km, 10km, 2km를 떴는데요. 금천구 육상협회에서 일단은 수육과 김치 두 분이 주셨고, 또 이제 인기가 높아지니 여기에 이제 홍보 음주도 왔습니다. 그래서 맥주도 나눠주고 막걸리도 아주 풍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서 금천구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독립을 좀 위해서 독립만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기, 2기 40명씩 80명을 좀 모집하고요. 6월, 7월에 1기, 그리고 10월, 11월에 2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9세, 39세의 청년이고요. 총 8회가 진행되는데 집수리, 셀프 인테리어, 그리고 부동산 계약 실무,
그리고 호신술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청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 네, 딱. 네, 그렇습니다. 딱 하고 사실 네. 끝입니다. 못한 거는 뭐 제 금천 문화재단에서 AI를 활용해서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한번 네. 저작권을 노리고 한번 해보자. 요즘 이런 음악 작곡가 이런 데가 아주 유명해져요. 실용음악가 이런 데가 아주 높잖아요. 이렇게 저작 한번 빵 터지면 일확천금이에요. 로또 대신에.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뉴스 중에 네네. 충격적인 뉴스? 네네. 그 불불 아, 센터요? 네, 불법센터요. 이름이 왜 불불 센터요? 이게 그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심을 막는다? 신고센터. 그래서 이제 불법센터라고 해서 올해 3월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6개 참여연대하고 이런 금융정의 실현연대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3월 한나가 접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상장 접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카드 빚 이런 게 하면은 주부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IMF 요즘에는 주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30대 이하 청년 그러니까 20대의 남성이 60% 이상이 차지한다는 게 좀 놀랐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빚는 거지?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슬픈데요. 20대는 어쨌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그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렇죠. 그 빚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그 빚이 되는 게 가장 크게 일단 학자금 대출. 학자금 네. 대출을 그러니까 일단 기본 몇 천만 원을 깔고 그쵸. 하고 또 지금 등록금이 워낙 비싸잖아요. 비싸죠. 학기에 뭐 5, 600만 원이고 뭐 좀 조금 저기 하는 뭐 7, 8만 원 가니까 네. 거기다가 살아야 돼요. 등록금이 5, 600이면 차비, 밥 먹어. 요즘 그래서 밥도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학기 식사 한 끼가 실제로 뭐 5천 원 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면 거의 7, 8천 원 하고. 10,000원 이상이에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거만 해도 하루에 한 끼씩만 먹어도 30만 원이잖아요. 주거비가 들어가니까 주거비도 아주 고시원 들어가도 거기도 4, 50만 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이 있으니까 사실 거기서 사실 이게 신고자의 77%가 채무 건수가 7.8건이고 평균 채무 비용이 2,800만 원이라는 것이 이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신고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채무자가 많다는 게 이게 비용이 비싸지가 않아요. 얘기는 대출 금액을 한 번에 막 1,0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빌려도 40만 원 갚고 그러면 이자가 10만 원이야. 그 이자만 몇십 프로야. 연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자가 너무 센 그렇죠. 것도 있고. 50만 원 빌렸다가 한 55만 원, 60만 원 갚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대출을 하는 것 자체가 생활비의 그렇죠. 개념인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특히 남성 부분이 많잖아요. 60대, 20대의 남성인데 또 남성이 또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또 한 5만 원만 이렇게 빌리는 것이 사실 이거 사실 그런 가정도 한두 번은 했겠죠. 부모님이나 주변에 나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 10만 원만, 20만 원만, 50만 원만 이것도 이제 하다가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악순환에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이거 취재하면서 공공에서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나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대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인적 정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공공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좀 빌리든가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뭐 방법을 이런 왜냐면 이 사람도 뭐 어떻게 구멍이 있어야 될까? 그렇지 않나?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느낀 거는 이제 20대에 학자금 대출이 돌아오는 거는 졸업하고 나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졸업하고 나서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거는 네가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경제활동을 하니까 학자금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겠지 이러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졌다면 이렇게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맞아요. 어쨌든 고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고. 예, 청년들한테
그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되고 그걸 갚으려는 이런 악순환. 또 사실 그 세대하고 성비도 그렇긴 한데 정규직도 26%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요즘에 대출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은행 대출은 되게 어려워졌는데 여기 불법 사금융에서 카톡으로 몇 번 딱딱딱 하고 이게 뭐 신분증 보내주고 뭐 이거 하면은 이게 잘하잖아요. 이제 잘하니까 비대면 대출이 워낙 쉬워진 거지. 쉬워지니까 그거로 지금 빨리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30대만 되면 그 금융의 지식이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20대는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좀 노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뉴스에서 그 독립 프로젝트에서 뭐 이런 걸 해주는 게 딱 보고 나서 아 이제 이 사교육인가 이것도 이제 교육으로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옛날에는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했던 건데 요즘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걸 또 교육으로 이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우면서도 약간 씁쓸한 느낌. 그러네요. 좀 뒤에 들렸어요. 소식하고 연결되는 네네. 거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했어요. 사실 요즘 청년 금융문맹인가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것들 모른다고. 금융 문맹이에요. 예, 금맹. 그죠. 금융 문맹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이 청소년 교육에도 사실 들어가기면 좋긴 하겠죠. 여기 경제 교육으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경제 큰 것만 많이 하고 실생활하고 관련된 건 별로 없어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수육릉 가보셨어요? 저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근데 의정 활동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대회 안 했나? 그때는 수영런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때도 보쌈을 줬지. 보쌈을 줬는데 그게 입소문이 딴 거. 네, 그게 코로나 이후에 빵 터져서 그쵸. 유명해진 걸로 저는 알고 금천구에서 있어서. 왜 이런 거 하면 수육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뭐 무슨 구청장 기비 아니면 협회장 기비 체육대회 하면은 꼭 먹을 거 주잖아요. 약간 예. 그렇죠. 세우셔서 뭐 이런 과자 쪼가리 주지 않아. 나누고 쪼꼬바 이렇다가 주지 않고 일반 딱 주는데 이게 왜? 처음에 저는 수육란 했을 때 이게 왜? 근데 이름도 잘 적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뭐 네. 흥행 우리가 몰이를 해서 아니라서. 네, 오늘 주저리는 이렇게 할까요? 네. 네, 하고 잠시 후에는 그 교육포치센터 유거센터에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설전 2부 이슈. 네. 저희가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서 미래 30년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들어보고 많이 있죠. 듣고 있죠. 네. 이번에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금천 교육복지센터 유경숙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점심을 잘 드셨어요? 그 유명한 사과떡 떡볶이를 사과떡볶이. 부지런히 먹고 거기는 왜 유명한 올라왔어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떡볶이 맛있긴. 나 걸레만두 먹었는데 걸레만두 맛은 걸레 좀 이렇게 왜 이걸 사람들이 찾지? 하고 살짝 한 달에 한 번 고민되게. 정도는 좀 한 달에 먹어줘야 한 번? 되는 아, 그 고추장 맛을. 고추장. 알겠습니다. 네,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 54년 차. 난 금천구 주민으로 26년 차. 그리고 어쩌다 교육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3년 차 된 경사경자의 말고 쑥자를 쓰고 있는 유경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부센터에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올해 13년 차 됐어요. 13년. 네. 어쩌다 보니. 그렇지. 금천 교육복지센터가 만들어진 일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쵸, 오픈 멤버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픈부터 컴퓨터 집기 하나하나부터 세팅하는 일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거의 역사시네요. 맞아요. 금천 교육복지센터에. 네. 교육부센터가 어떤 건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학교 안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학교와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떤 플랫폼, 허브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일반 보편적으로 아이들을 오래 받거나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센터는 지역의 자원들을 잘 찾고 그래서 그 학생을 연결해서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좀 어려운 네. 친구들이 좀 많으면 교육복지사인가? 가 배치가 지정가, 되죠.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고. 지정가가 표현을 해요. 배치가 되고 네네. 그분들과 협업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 지정가를 뭐 무조건 학교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요. 교육 취약계층의 인원 몇 명이 돼야지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예산만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육복지센터가 그렇게 지정가들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 우선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육복지센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가 뭐가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어 보진 13년 전이라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는 18개 전체에 금천구에 33개 학교에 18분이라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지정가가? 네. 그래서 센터가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봐야 되는 학교 수가 11개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건 유초, 중고 다 통틀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정가가 있는 학교는 12개, 없는 학교가 21개. 늘었네, 지정가 없는 학교가? 네, 이게 좋은 계속 거예요? 인원이 줄면서 아이들이 학생 그 수가 인력을 빼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갑자기 어제까지는 지정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지정가가 없어지면 아이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 기준 인원만 안 되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고스란히 학교 교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센터가 그 역할을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점 학교, 지정가가 있는 학교는 주로 거점 학교라고 지칭하는데 거점 학교보다는 일반 학교와 주로 더 학교와 연계가 많고 지정가들하고는 주로 이제 연계 협력 정도. 그래서 뭐 연수를 같이 듣는다던가 그런 네트워크를 같이 한다던가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학교에서 지정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청소년이든 아이들이든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구격 몇 명 밑으로 내려온다고 지정가를 없애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확 드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 모두 배치를 원하나 그게 결국 이제 고용의 문제로 보다 보니까 그럼 본청의 직영 교육 공무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 인원을 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체계는 좀 다르고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교육복지센터의 부담이 더 커진 거네요. 점점 그러니까 해마다 커지는 거예요. 계속 해지가 되는 학교들이 늘고 올해 드디어 문송초도 해지가 돼서 지정가가 빠졌거든요. 그렇구나. 예. 아이들이 주니까. 예. 근데 그 취약계층 하여튼 비율이 있어요. 뭐 40명이면 40명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지 못하면 이제 일반 학교로 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히려 또 백산초 이제 뭐 학교는 작년에 해지가 됐다가 올해 다시 거점으로 전환이 되는 학생이 늘었어요? 그 취약계층 아이가 늘은 거죠. 네. 근데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 이제 담당 교사나 이제 부장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원으로 넣으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이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는 아이들만 뭐 하다 보면은 또 해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게 안 그래도 이제 시작 전에 여쭤봤던 게 아이들이 지금 학생 수가 줄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교육 예산은 또 늘고 있다고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보는데 교육복지센터의 부담은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이유가 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예. 저희도 늘 항상 그 의문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개별 아이들이 너무 이제 개성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개별화 맞춤을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지니 아마 예산도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되게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돌봄이 잘 제대로 안 되거나 이래서 어려운 상황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제 가족의 이제 해체나 그런 문제로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 시작부터 무겁네. 교육복지센터가 커진다는 게 상당히 반갑지는 않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현상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원인이 사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좀 커져야 될 것 같긴 맞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커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교육본세가 계속 이게를 대응을 해서 커져야 되는 커지는 물론 커져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가슴 아픈 일이 그만큼 것 같긴 하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있다는 거죠. 거니까. 네. 그리고 사각지대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그게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는 파악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실제로 보호자가 있거나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서류상에 그런 것도 있고 소득이 뭐 잡히지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보호자가 그리고 없는데 있는 것도 잡힌다는 무슨 말이에요? 서류상에 보호자가 있는 것 서류상은 있어요. 네. 뭐 주민등록상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호자가 집을 나가셨거나. 전혀 뭐 도움이 안 주거나 돌봄을 일하러 안 뭐 하거나. 가시거나 그래서 아이는 혼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상황들을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캐치하기 힘든데. 근데 제일 발굴한 거는 학교에서는 이걸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뭐 좀 약간 뭐 청결 상태나 이런 게 좀 저기 하다 하면 그렇죠. 위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자 있는 아이들이 꽤 많죠. 우리 애들도 많아요.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제 싶은 거리에 충분히 이제 달려올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과 네. 보호자가 아예 뭐 좀 멀리 벗어나 있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데 돌봄이 어느 정도 다 되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개별 돌봄은 별로 없잖아요. 지역가정 센터 외에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지역가정 센터 온전히 가거나 또 그러진 않거든요. 친구를 이제 알기 클수록 안 때문에. 가더라고. 그럼 이제 자기 집이 이제 그런 아지트로 되는 게 많으니 또 그 안에서의 문제는 또 이제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복지센터는 이게 그럼 초중고를 다 다루는 거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초 중고까지 그러니까 유치. 교육청 산하에는 다 유초, 그런데 이 유치원은 이제 유치원 쪽에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유치원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린이집보다는 그래서 의뢰되는 건수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초중고에 주로 집중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저희 금천에서는 고등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초등에는 지정가들이 또 다 타부에 비해서 또 많이 계시는 편이고 하니까 고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수련관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 문화의 집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죠. 저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고 그쵸. 이 정도가 청소년 좀 기관이긴 할 텐데 각자 역할이 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역할이 거의 다 다르죠. 근데 교육복지센터는 어제 서울시 교육청 자체에서 지역에 이제 위탁을 주는 거라면 나머지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시립이거나 거의 구립. 그래서 구에서 위탁을 줘서 구사업이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나 뭐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모든 청소년한테 열려 있는 그런 활동 위주의 공간이라면 교육복지센터나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조금 더 범위가 어떤 그런 상담의 욕구가 있는 아니면 이렇게 교육이 몸이 어려워서 교육 취약계층에 약간 선별적인 의미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네. 조금 더 한정적인 거죠. 요즘에 그쵸 저출생 아니 요즘에 이제 동네에서 청소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쵸. 아기들도 보기 힘들지만 그죠, 청소년들도 사실 만나기 힘들다고 맞아요. 얘기를 그쵸. 하는데 이제 처음에 13년 전 뭔가 하면 막 청소년들 막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 대상 뭐 하면 할인만 날리고 아니 어린이날 행사 때도 어린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가 그때 좀 약간 날씨가 좀 그래서 그랬을까 했는 추웠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린이가 거의 18회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반토막이 났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어린이 숫자가 적으니까 여기도 줄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24년의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줄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좀 그런 변화 지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어린이날 봤는데 어린이날 특히 아이들이 줄었지만 다문화 가족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나는 애들 비율을 보니까 거의 다문화가 제일 많아요. 복지센터에. 그래서 이거 뭐지? 저희 토요일마다 당구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7명 아이인데 다 다문화. 그래요. 다문화라 뭐 동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결혼 이주 오셔서 이제 자녀를 낳고. 거기는 중국 동포는 빠지죠. 중국 동포도 조선족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선족도 들어가요.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제가 그날 보고 느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러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족 정도만 부모님이 지금 다 양쪽 계시고 나머지 다 한 부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인구 아이들은 분명히 줄고 거의 10%대로 아이들 계속 지금 매해 10%씩. 예,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도 보면. 그리고 올해 금천구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00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891명으로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데 891명.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래요? 또 이제 인구 대비로 하면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음. 인구가 저희가 23만이 안 되니까 네네. 중위소득 인구상이. 그러면서 한 10% 정도로 계속 나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저희가 이벤트를 나갔는데 뭐 두 반에 다 해서 25명 뭐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었고 두 반을 다 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억지로 2개 반 정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반에 반에 14명이네. 13명, 14명 이렇게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느끼는 거, 학교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아이들이 감소가 되게 격차가 크구나. 그렇다네. 예, 예. 그런 걸 느끼고는 있는데 청소년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안 모여지는 거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 네. 걸까요? 이 청소년들은. 근데 요즘에는 다 어쨌든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아마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과 어떤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필요한가? 네, 그래서 귀찮음. 학원도 많이 나오는 거에 귀찮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친구들한테 귀찮아요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그리고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 많고 학원 가지 않는 아이들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뭐 돌봄을 받으러 가고 싶지도 않고 어떤 프로그램 하러 오는 그러니까 일단 집 밖으로 나오는 거는 피곤한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코로나 이후로 더 그게 그러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교육복지 아이들 만나다 보면 한 학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미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친구들만 또 모아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관심 있어요 할 만한 아이들한테 다 연락하면 좋은데 가는 게 힘들어요. 뭐 가기 이런 힘들어요. 가까울 텐데? 근처일 텐데?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없어. 왜 그럴까? 약간 무기력한 무기력하고 느낌? 귀찮아요. 없어서 얘네들이 너무 피곤하구나. 특히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게 조금 더 센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문화의집도 2군데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또 그렇게 흡수가 되니까 번외로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세팅했을 때 모집하는 건 더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뭐 문화집을 생기는 거는 좋은 일이죠. 네.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좋은 시설에서 네. 하는 건 좋은데 만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네네.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긴 하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집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저희가 5월 17일 날 제1의 청소년 연합 축제를 토요일에 했잖아요. 했죠. 청소년들 엄청 많이 왔어요.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많이 왔구나,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좋았고 즐거웠죠. 1회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연합 축제로는 1회였던 거예요. 관내 이제 주축으로는 이제 수련관하고 지금은 수련관이라는 용어 쓰지 않고 청소년 센터라고 하는데 청소년 센터와 2개의 문화의집이 3개 주축으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쉼터나 교육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상복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그 협의체 차원으로 이 사업을 넣었고 개청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연합으로 축제를 올린 거죠. 관내에 있는 청소년 기관은 다 다 모여서 모였어요. 해보자. 예, 그래서 8개 기간, 9개 기간인가? 그래서 단기 쉼터, 뭐 중장기 쉼터, 이동형 쉼터까지 다 모셨습니다. 요즘에 연합축제 질은 또 그 연합은 다른 연합이고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거는 청소년 연합인 거죠. 예, 여긴 예. 기관 연합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청소년 연합 축제였어요. 제1회. 그리고 어울림 마당은 이제 수련관에서 네, 그러니까 청소년 축제가 그 전에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1회라 그러셔서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어쨌든 청소년 관련한 축제가 많은 건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청소년은 있으나 얘네들이 많이 뭔가 피곤하구나. 피곤하구나. 그리고 에너지가 없구나. 아이고. 이 정도로 하면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관심을 가지면 보이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 같아요. 청소년에 관심이 있으면 청소년 애들만 보이잖아요. 센터장님은 관심이 혹시- 청소년 친구들만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관심이 좀 떨어져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네. 나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것은 어디이며 지금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금천구는 제외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금천구가 제일 좋은데 아, 제외하는. 제가 이거 AI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좀 고민되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할 수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저는 대답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네. 청소년 특별시? 뭐 이렇게 아.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AI에 그곳이 있더라고요. 느낀 그래요? 곳이 어딘가요? 어디예요? 전 서울시 노원구 쪽을 노원구요? 네, 노원. 노원구에 늘 부러움으로 이렇게 항상 노원구가 뭐가 있지?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하고 아 그래요? 최근에? 아니 원래 원래 네. 모든 게 선두적으로 가요. 청소년에 관련해서. 예, 느린학습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릉동 뭐 청소년 정보문화센터에서 마을과 결합해서 축제도 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약간은 부러움이었거든요. 그리고 롤모델 약간 이제 노원구 좋다. 우리도 노원구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여기 두 번째로 노원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역시 좀 훌륭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많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청소년을 주체로 대우하는 지역 정책이 눈에 띈다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청소년이 근데 주도적으로 하는 노원구는 그러면 구청장이나 이거에 관계없이 그게 이어져 왔다는 건가요? 계속 이어왔고 그 노원에도 그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아동 청소년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 교육복지도 노원에서의 시작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교육복지를 하셨던 민간의 그런 분들이 다 관공 쪽으로 뭐 계속 일을 교육청이나 하시는구나. 구청 쪽으로 가서 계속 그 정책들을 유지해 펼쳐나가시는 거고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이어서 뭔가를 펼치는 것들이 너무 부러웠고 금천하고 되게 비슷한데 저희는 뭔가 딱 여기까지만인 것 같고 거기는 뭔가 하나 더 앞으로 나가시는 느낌. 금천을 한번 꺾였죠.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협업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두 번째로 노원구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분당을 얘기하더라고요. 분당이요? 분당은 또 왜? 강남 때문에 그런가? 경쟁력 있는 뭐 공교육 아마 공교육이나 사교육 쪽에 뭔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여기는 홍하지는 않아요. 홍하지는 않는데. 분당이 1순위였고 예, AI 예. 생각에는 그다음 뭐 세종 생각에는 그다음에 뭐 세종특별시나 그다음에 강남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목할 때가 이제 수원 영통이나 수원 영통? 부산 거기 또 해운대구. 왜? 그게 교육 문화 복합 공간이 좀 많다고 아.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예, 데이터로 그래서 뽑을 수 청소년 있으니까. 카페 거점 공간이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부산은 왜 그러냐 했더니 뭐 해양 체험 및 청소년 캠프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는 전 노원구 너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게 이 질문을 쓰면서 우리 항상 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들이 행복한 건 뭘까 생각이 계속 그게 들면서 이 질문을 썼어. 행복의 그래서 기준이 어른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거랑. 뭐라고 그렇죠. 생각하셨어요? 저는 실장님은? 청소년들이 어쨌든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네 목소리로 뭔가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마당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뭔가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와라. 참여하는 방식으로 뭔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정해주고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청소년 특화로 좀 뭔가 좀 해줘서 24시간 열려있는 뭐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목소리는 계속 좀 내봤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공릉 청소년 정보센터를 되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4시간 도서관이 일단 스카를 많이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공에서 그렇죠. 하고 사실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오로지 청소년들한테만 좀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거기서 시끄러워도 되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도서관은 좀 조용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도서관을 청소년 공간을 열면 또 뭔가 공부하시는 또 어른들이 와서 뭔가 네네. 거기를 장악해서 청소년이 점점 또 빠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온전히 그냥 청소년들이 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뭔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뭐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죠. 네. 근데 그럴 기회도 주지 않았고 많이. 그렇죠. 이게 사실 입시라는 게 있어서 네. 아마 지금 첫 연합축제도 지금 한 게 중간고사 끝났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한 1, 2주 맞아. 있다가 이걸 하고 좀 지나면 기말고사 시작되니까 청소년들은 이 그쵸, 시기가 중요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렇죠.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음. 입시 정책, 그러니까 더 들어다 보면 결국 이제 입시나 학교 교육의 어떤 그런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긴 해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AI가 금천구는 얘기를 안 했어요? 금천구 얘기 나올 법도 한데. 제가 여기다 금천구 제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이고. 훈련을 다시 해야 되겠네. 노력을 더 해야겠다. 조금 안타깝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금천구 10개 동 중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맨날 하는 메인 그 질문인데 네, 가장 살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유는 항상 또- 하시는 질문이군요. 네, 같아요. 메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건 안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 시흥 삼동이에요. 시흥 삼동. 나도 시흥 삼동 좋아. 시흥 삼동 너무 좋고요. 거기도 살고 싶고 음. 그래요. 거기는 일단 거리적으로 이제 깔끔한 것도 있고 일단 높은 건물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하늘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지금도 시흥우동에 살고 있지만 시흥우동도 좋은 게 하늘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쪽에 성 캐슬들이 막 들어서면서 노을 지는 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요즘 계속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흥 삼동이 어쨌든 도로 정비나 주택 정비들이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길들이 넓고 예, 그리고 집들도 낮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흥 삼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좀 치우쳐 있어서 예, 거기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습니다. 주거 환경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30년 뒤가 이제 2055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교육복지 이기 질문 쓰면서도 교육복지가 잘 되는 곳 이상하다. 교육복지가 나중에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물론 이게 부정도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겠지만은 계속 이게 아이들 특성도 이제 변화되겠죠. 그렇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교육복지나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좀 만족하는 금천구 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할까라는 좀 고민이 되겠네요. 사실 아까 오늘 연합축제 아까 9개 네네. 기관에서 거기서 지금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뭔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계속 고민은 하는 것 같아서 청소년 뭐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고민들은 뭐 학업에 대한 고민들이 의외로 학생들이 되게 많은 학원비? 학업에 대해서 되게 많고 그다음에 늘 갈 곳이 없어요라는 표현들을 계속 해요. 그러네요. 네,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갈 곳이 있는데 그게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 시간에 뭔가 열려있지 않거나 네, 접근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뭐 인구 저희가 지금 10개 동이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되게 작잖아요. 작아서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저는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필요한 그 시간에 열려있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대부분 오후 뭐 5시 이후 학교 끝나고 거고 그리고 주말 정도고 공휴일인데 오면은 공공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다 닫혀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 교육복지가 없어지기보다는 다양한 학생을 뭔가 학생에 맞춰서 뭔가 지원을 하는 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뭐 소득에 관계없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건 있으니까 진로 문제든 학원 문제든 정서적인 문제든 아니면 학교에 적응의 어려움이든 그 문제는 뭔가 누군가 옆에서 계속 좀 도와주는 곳은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결국 이 지역 사회에 발 디디고 살 수 있게끔 뭔가 옆에서 계속 지지자로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교육복지가 결국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센터는 결국 이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한 학생을 위해서 누군가를 한 명을 연결해 놓는 이런 일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리고 뭐 지자체나 정책을 세울 때도 그런 것들을 조금 예산을 쓰기 위한 뭐 이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좀 찾아서 연결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예산 대비 몇 명 지원했냐가 아니라 한 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했나 그런 거를 조금 보면은 좋겠다. 그럼 그러면 지정과가 다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보통 워낙 특성이 요즘에는 개성이 되게 강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렇죠. 너무 다양하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이걸 다 캐치해서 그러니까 애들 수는 줄지만 예, 예. 아이들은 더 이렇게 저기 욕구가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예, 그리고 또 아이의 욕구뿐만 아니라 부모의 욕구 그 주 양육자들의 욕구가 또 되게 많잖아요. 세졌죠. 이거를 예전에 조금 뭐 중지하거나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할 누군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 교사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예전처럼 학교 안에 지정과가 모두 배치가 되지는 좋지만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분이 지역하고 또 얼마나 네트워크를 하고 연대를 할지는 물음표거든요. 예, 결국 학교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가 지역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소통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그러겠네. 예, 예. 결국에는 이 학교 테두리를 벗어나서 지역사회를 예, 협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그 고유 때문에 부시센터가 만들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게 다 학교 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죠. 또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통과가 되었고 네네. 내년 3월부터 이제 전면 시행을 되다 보면 학교가 한 학생을 놓고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학교 네네. 안에서 그렇죠. 저희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입장일 거고 근데 이게 과연 또 하나의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으로 12세까지 또 하는 드림스타트가 이미 사례관리를 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면 여기하고 이 교육부가 얼마나 이거를 잘 조율할지 결국 또 하나의 벽을 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그래서 약간 우려도 되고 어쩌고 좋은 건데 되게 반기기는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학교에서 뭔가 우리가 이것도 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위험하겠다. 네, 왜냐하면 되게 중복적인 게 많을 거고 결국 또 이 아이의 피로도는 더 세질 거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아이의 상황을 그냥 단순히 문제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한 근본적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얘를 어떻게 해결해서 얘한테 어떤 도움을 좀 그럼 결국 누군가 자원을 계속 이 아이한테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아니 근데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뭐 저장 강박에 있는 집 그때도 사진 한번 그때 나가긴 했지만 그런 집 이게 격리가 안 되니까 부모니까 격리나 이런 게 또 부모로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청소 안 하신다고. 하여튼 이런 문제나 사실 이게 청소년이 미성년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 보호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아주 직접적인 그 강제력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 상황이 개선이 좀 안 되는 계속 옆에서 좀 약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저희가 경찰하고 동행해서도 가정방문을 갔는데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터져서 그거를 딱 목격을 해야지만 뭐 현장 모니터나 이게 되지 벌어진 이후의 모든 게 전에 사전에 개입하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대요. 네, 그거는 또 무단 침입 뭐 이거로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간 건 아이가 분명히 안에 있는 거는 같은데 학교에서는 얘 안전이 궁금한 거고 그래서 이제 가정방문을 경찰이랑 동행을 해서 갔는데 분명히 안에 있는 거는 같지만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강제로 열 수 없죠. 아이만 아니면은 또 가족들 아니 아이만 있어요. 아이만 혼자 있어.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갔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119로 다시 전화를 해서 소방관이 오셔서 문이 열려 있는 거 확인해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다가 놀래긴 했겠지만 아이는 자고 있었고 전혀 뭐 그걸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집안에 저희가 몇 번을 지금 갔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이가 안 오니까 걱정된다고 하시고 저희한테 가봐라. 그럼 저희는 가보는 아이는 그 상황인 거고 아이는 어쩔 때 깨어있을 때는 인터폰으로 보면서 밖의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냥 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단지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뭔가 강제 분리를 하거나 강제로 개입해야 되는데 분리를 하면 얘를 보호해줄 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인프라는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다시 온가족으로 복귀. 음. 뭐 아동학대나 가정학대 당해도 뭐 근본적인 분리해서 게 여기 해결이 봐줘야 안 되잖아요. 분리를 하겠대. 하는데 있을 데가 없잖아. 그냥 다시 복귀. 그럼 다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신고하고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이걸 14년 동안 그 쳇바퀴 돌면 계속 그래요. 어떤 생각?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을 예산을 대대로 좀 크게 해서 정말 그거를 보살피는 뭐 위탁 가정이나 누구한테 뭔가가 지원을 제대로 해준다거나 하면 하겠죠. 근데 해서 거의 결국 뭐 책임만 뭐가 따르거나 아무런 지원도 없으면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까워. 왜냐하면 저 가정은 뻔히 분리만 하면 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분리만 해도 좀 상태가 네. 나아지는 가정이 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보호자의 폭력이나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그렇죠. 뭐 다시 돼요? 안 되죠. 갈집이 거기인데. 그럼 이게 청소년 쉼터 가산동이 하나 있잖아요. 애들 안 가요. 애들이 안 가. 그러니까 거기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도 인원이 뭐 한정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한 10명 고 안팎일 텐데 네네.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뭔가 자유로운 그 자기만의 이걸 하는데 그런 쉼터나 이런 데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게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있지 않으면 결국 강제 뭐 퇴소를 당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뭔가 조금 유연하게 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또 뭐 예산이라는 거를 통하긴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지역에 누군가 이렇게 어른들이 하나씩 좀 돌보기만이라도 하며 긴급하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춰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저는 시범적으로 좀 그런 걸 좀 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멘토들한테도 뭐 일주일 동안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맡기기도 하는데 결국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 책임도 저는 감안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 일반 그런 분들한테까지 그런 걸 요구하면서 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관계로서는 내가 봐주지만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렇게 지금 해서 아이들 긴급하게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또 아예 조금 어린 아이들이면 모르겠는데 네. 진짜 청소년들을 이렇게 맡아서 네, 돌보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전 마을이 맞아요. 같이 네. 온 마을이 힘써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예산도 필요하긴 한데 음. 마을에서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나 그쵸. 이런 자원 연계나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중 그럼 그 쉼터가 쉼터 아니 보호 이게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시적이든 뭐든 분리하면 일시 쉼터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 뭐 있죠. 학대 네. 가정들을 근데 그런 게 너무 적은 거죠. 이 음. 이거에 벌어지는 이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병원 학교에 줄을 쫙 서 있어요. 아이들이 대기가 엄청 많아요. 병원 학교? 병원 학교가 있어요. 위탁형 어. 대안학교식으로 대기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을 복용하는 거를 옆에서 봐주면서 학업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병원 학교가 서울에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대기 엄청 길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은 뭐 자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약 복용이나 이런 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보호자가 안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필요한데 없으니 정말 최악으로는 그냥 일반 분리병동 막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더 아이가 고립이 되는 거고 뭐 약을 준다고 해봤자 더 고립되는 것처럼 저는 좀 보여줘서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저희는 이건 밑바닥은 뭐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만 막 내리는 거예요.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근데 여기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 그쵸.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뒤에도
교육복지가 잘 되는 곳이라면 어쨌든 청소년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나 결국 학교가 또 변화에 대해서 문을 좀 여는 거. 학교 운동장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 운동장에 갇혀 있는 거 너무 속상해요. 맞아요. 네, 너무 속상해요. 운동장, 체육관, 그다음에 네. 그 교실도 그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요. 음. 지자체랑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좀 재세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거 말고 예, 조금 청소년들 느낌으로 자유롭게. 그들이 뭔가 처음부터 세팅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간다던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 그런 세팅 뭐 예쁜 거 이런 거 말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다양성을 품어야 되는 거 요즘에 중도 입국 청소년들 되게 많죠.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학교를 못 버티고 나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다양성을 품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좀 지역에 품을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 과제가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13년 전을 보면 지금 많이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가다 보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등 청소년 인구는 주는데 지금 청년의 인구는 금천이 엄청 늘고 늘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로 들어온다고는 하고 이 초등 요때 청소년 인구가 빠지는 이유는 결국 3, 40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빠진다는 걸로 결국 뭐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청년의 유입이 계속 는다면 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좀 더 잘 즐기고 여기서 좀 정서적으로 좀 안착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금천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가산동 중심으로라도 우선 그런 고민들이 돼요. 이렇게 쭉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이제 정치권에서든 맨날 청년들 그러면서 청년 정책,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청년이 어딨니? 청년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 몇 년 후면은 청년이죠. 바로 청년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생각도 좀 비슷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어르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요새부터 세대별 다 중요한데 어려서부터 특히 이제 자기 주도권이나 이런 거를 주체적으로 할 요 청소년기, 아동 청소년기에 뭔가 몰입을 하면 이 아이들이 좀 건강한 청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청년형이 되고 건강한 어른이 되면 그때 노인의 빈곤이나 뭐이나 요쪽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저희는 계속 뭔가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그대로 방치 두고 어른이 돼도 아프니까 여기에 계속 뭔가를 더 많이 쏟는 이 느낌이 살짝 들고 결국 이 친구들이 구에 주민세를 내거나 이러거든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안 떠나요. 네,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뭐 대학 잘 가서 부모 잘 만난 친구들은 뭔가 다 나가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지역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 지역에 살 것도 없고 뭔가 내가 세금은 내지만 그 세금 혜택을 받고 있나? 이런 고민들도 들고 결국 또 어른이 돼도 똑같이 또 빈곤하고 어른 나이가 먹어도 또 빈곤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13년에 만난 아이가 14년에 그때 아이를 출산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집 다 지금도 여기 살아요. 살고 어린이 행사 때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안 가서 이제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혹시 결혼식은 올렸니? 그랬더니 아직은 못 올렸다 그래서 쌤이 여기 센터에 있는 동안에 너 결혼식 올려주는 게 꿈이긴 하다. 그래서 혹시 올해라도 생각 있으면 얘기해라 했더니 아직 생각이 없다고. 둘째 또 낳았어요. 근데 또 여전히 수급 가정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약간 이 고민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만나는 졸업하고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이 좀 많죠. 많을 거예요. 네. 좀 뭐랄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뭐 일은 하니 뭐 남편이 어떻게 돈을 좀 했더니 그거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기특한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잘 버티고 살아주고 있구나. 되게 기특하고 그 딸이 또 학교에서 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느 날 어려울까 봐 우리한테. 근데 어려우지 않아서 또 감사하고 기특하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픈 애들이 너무 많고
센터장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 연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게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 지역에 사니까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글에도 올렸는데 그때 만났던 아이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할머니가 키우는 건데 만나고 보니 제가 만났던 그 친구의 아이였던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여전하구나. 쟤는 왜 저렇게 힘들었을까? 분명히 그 친구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었는데 지금 어쨌든 가해자인 거잖아요. 자기 아이를 방임을 하는 거고, 그쵸? 아이를 버린 거잖아요. 뭐 약간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계속 대물림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어디를 좀 바라봐야 되지? 막 이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센터 선생님들이 늘 하는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없는데 단지 계속 뭔가 이렇게 연락해 주는 거. 너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누군가가 있다. 네가 언제 손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는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집중하게끔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왔을 때 환대해주는 뭐 그 정도로 좀 요청은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잘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이게 주변에 기관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계신데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 짧게 하시는 분도 있게 하고 뭐 기관장은 다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를 만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 센터 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게 하셔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더 이제 사실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가정방문기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복지센터가 가는 건 또 한 번 가서, 대부분 한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을 네, 거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학교가 해야 되는 생각이기도 솔직히 하긴 하거든요. 학교나 사실 좀 더 이렇게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좀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어려운 가정들이, 취약계층들이 근처에 많다 보니 학생 말고 그냥 거의 당사자, 그 성인이 요청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거 해결하기도 되게 바쁜 직접적인 그런 그런 거를. 거를. 우선순위가 청소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분들은 앞으로 좀 저기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그쵸. 가능성이 더 좀 크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그 벗어날 생각을 수 있는 하는데 가능성이. 이쪽에 이 민원과 이거를 감당하기가 근데 어려워.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손들어서 민원을 제기하지 저기 않잖아요. 얘네들은 집에만 굳이 있고 뭐 하니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어른들은 하고. 도움을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데 아이들은 보면은 본인들이 요청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 투표 연령 낮춘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방문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센터에서 길게 보면, 짧게 보면 1년을 본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뢰가 오면 1년 정도밖에 못 봐요. 음. 공식적으로는. 음.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의뢰가 되면 12년을 우리가 얘를 본다. 12년. 학교에서는 1년이잖아요. 길게 보고 다니면 안 바뀌거나 누가 하면 6년이에요. 중고등 3년씩.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한테도 그 아이 그거를 의뢰를 하시면 같이 보자 이렇게 그래요. 표현을 하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같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그리고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도 되게 많이 애써주고 계세요. 학교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지역 사회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싶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어쨌든 저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품는 마음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어쨌든 문제의 대상이거나 뭐 그게 아니라 같이 갈 지역의 어떤 구성원 이거로 바라봐주는 눈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혜자가 아니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어른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미래 30년을 고민하고 있는 여경숙 규금청 교육복지센터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정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